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명지대학에 왔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는 조동근 교수님을 저희 거짓과 진실에 모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상황인지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동근 교수님께서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정확하게 아주 간명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예 거꾸로 이렇게 오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네.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네네. 대한민국이 조만간 뭐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교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망하게 하겠어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좌파들은 조금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이제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예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그렇죠.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경제는 화초예요. 화초는 시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복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마르면 물을 주면 좀 피어나는데 예. 시들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가 시들 거다. 그렇죠. 바꿔 계속 말하면은 시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화초도 경계를 넘어가면 물을 줘도 죽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네. 경제가 조금 좀 위험하다. 이런 것이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로만 위기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좀 몇 가지 좀 증거를 좀 그렇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은 뭐 어쨌거나 통계 지표가 제일 중요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그 정황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경제 지표들.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문재인 출범 1년여. 예. 그런데 1년여인데 사실은 현재 미증유 과거 어떤 그런 미증유의 어떤 위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3월 현재요. 예. 몇 개월 전이지만은 실업률이 4.5%인데 예. 이게 2001년도 이후 17년 만에 최고예요. 2001년도 이후 17년 만에. 17년 만에 네. 최고인 네. 실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은 11.6%까지 예,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데 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의 100인데 70% 가동이 되면 30%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3월 현재인데요. 예. 또 약간 좀 몇 개월 전이지만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3예요. 그러니까 30%가 노는 거예요. 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반 그 기업으로 치면은 위태위태하는 거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가동률이 70%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요.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취업자 수 증가를 얘기하는데. 네. 그 3월 이후에 3, 4, 5, 6, 네. 2월부터 2, 3, 4, 5, 6, 예. 5개월 동안에 예. 10만 명밖에 늘진 않아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2, 3, 4, 5, 6, 5개월 동안에 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예. 10만 대.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2월 말이면은 한 55만 명 정도가 새로 대졸자가 나와요. 그렇죠. 신규 노동시장에. 그럼 그 예. 사람들한테 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평균 우리가 한 30만 정도는 돼야 경제가 순항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년 동월 대비 30만 정도의 순취업자 증가가 있어야 경제 순항한다, 그렇죠. 크루징한다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10만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대학을 네. 졸업해도 결국 그렇죠. 갈 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예. 이제 점차 쌓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인 압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도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듣지 못했는데 뭐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통일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자료를 갖다가 좀 오신다고 하니까 찾아봤는데 예. 독일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통일부야, 네, 고구려. 그러니까 1990년에 독일. 통독이 됐어요. 예. 1990년에 맞습니다. 예, 통독이 예. 됐어요. 예. 그럼 이제 통독될 당시에 동서독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비교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게 1990년 예.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통독 그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때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아, 4분의 예, 1. 인구가 4분의 1.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리고 면적도 한 3분의 1 서독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뭐 적다 보니까 이제 뭐 1인당 그 GDP는 그게 큰 차는 안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서독 경제가 동독 경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서독의 8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가 동독이에요. 그리고 인구는 이제 4분의 1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좀 한국하고 조금 북한 저는 이제 뭐 한국과 북한이라고 얘기를 정시로 쓰는데 뭐 남한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죠. 한국과 북한이죠. 그래서 보면은 인구는 우리 절반이죠. 우리 5천만이죠. 2,500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토는 좀 더 넓어요. 넓은데 그 GDP로 보면은 거기 우리가 지금 3만 불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1,0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반밖에 안 되니까 경제 규모는 60분의 1이야. 우리가 인구가 2배가 많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1인당 소득이 30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60분의 1, 우리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동독하고 서독하고 그 차이, 그것도 나중에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다시 독일이 통일되면서 서독에 굉장히 통일병을 치렀는데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돈을 결국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막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야죠. 이건 뭐 그냥 만약에 그 열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통독은 정확하게 흡수 통일입니다. 동독 군대가 해산됐어요. 그렇죠. 동독 군대가 해산됐어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안 꺼내잖아요. 제3의 길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백두 혈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고 제3의 길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뭐냐면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따라서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은 그렇죠. 북한 놈들은 핵하고 그다음에 군사력 이거 갖고 재래식 무기 갖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의 승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받고 나서 긴장 완화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도 아래 끌고 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보면 그런 얘기 저는 사실 들을 때마다 거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긴장 완화도 좋고 교류도 좋은데 체제 경쟁의 승자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 단 민족의 화합이라든지 긴장 완화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제 조건이요. 그렇죠. 그거 없이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통일이 된 이제 독일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비되는 어떤 어려움이 뭔가를 좀 짚어본 겁니다. 그겁니다. 그 정도를 일단 이제 그리고 잘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저런 식의 뭐 통일적으로 갔다가는 대한민국도 소위 말해 곡간이 다비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남녀가 되게 이제 결혼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등등인데 우리는 어떤 그런 합쳐질 수 있는 어떤 예비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뒤로 밀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렇게 분단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해소됩니까? 따라서 질서 있게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북한이 우리에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이래야지 뭐 나오지도 않고 저거 뭐 한달 하려고 뭐 김영철이니 뭐 최선인 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장난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듣는 분들이 사실은 뭐 좌파들은 거북할지 모르는데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자유선거를 치렀죠. 그쪽 동독을 대표하는 저기 참패를 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남북한이 합쳐서 통일한다. 좌파들 다 씹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봐야 되냐. 독일이 그 당시에 통일될 때 그 앞뒤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군대 해산됐습니다. 그다음 자유선거에서
동독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졌어요. 그래갖고 서독 중심으로 완전 편입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맞는 길이죠. 왜? 우리가 체제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겼잖아요. 전세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거죠. 경제력이 세계 11위. 그 다음에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불 보더라도 우리 후하게 봐준 거고 대한민국 3만 불 소득 3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일 문제를 여덟 번째 문제 오늘 경제입니다. 네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 이거 실업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만 개 일자리 돼야 대학생들이 전부 하더라도 취업이 될 건데 그게 10만 개밖에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듣기 거북하겠죠. 아니요, 이야기하시죠. 괜찮습니다. 그쪽이 뭐냐면 경제 지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위정자라고 들어와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세금 낸 사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장하승 실장이다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세금 낸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남한테 월급 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고 되게 옛날에 이제 순전히 지나간 철진한 이념에 젖어서 깨어나지 못한 경제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지력이 있다면은요 이랬을 거예요.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이제 정권을 새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치는 뭐기나 리셋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 사람 내쫓고 다 새로 진영을 짜는데 경제는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017년 5월 10일 그 당시에 한국 경제 약점이 뭔가 강점이 뭔가 그걸 분석을 했어야 돼.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뭐 이상 뭐 촛불인지 뭐 이상한 거 갖고 말이다 뭐 그래갖고 가서 후닥닥 쫓아가는 게 당선돼 이틀 있다가 인천공항공사 간 거 아닙니까? 거기 왜 왔습니까? 그게 생각 있으면 그거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 해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첫 일성에 공공섹터에 가서 그 얘기 한 건데 그거는 참 한참 지나놓고 보세요. 넌센스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지. 그분이 경제를 아는 분도 아닌데. 근데 그분도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뭐 경제, 뭐 정의로운 경제가 어떻고 경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 인권, 정의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대통령이 뭐 경제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겠어 하시면은 경제를 아는 참모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모를 좀 잘못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모 중에 월급 준 사람이 있냐 그거죠. 참모 중에 세금 낸 사람이 있냐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하게 소득 주도 성장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패착이 되는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정책은. 그렇죠. 국가 정책을 하다가 안 되고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따라서 국가 정책은 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된, 실증된 거를 남이 많이 가서 다져진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 견인하는 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 증명하는 건데 뭐 전대미문 앞에서 듣지 못한 그런 전대미답 앞에서 발을 뛰시는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그런 얘기. 그걸 바꾸라. 그건 못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가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도 종합적인 그런 얘기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지나가는 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정책을 갖다 지나가는 걸 잡아서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폭망한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소통을 강조하고 뭐 공정이다, 정의다 뭐 이런 거 강조하다 보면 강조를 하려고 하면은 경제 정책에도 소위 말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른 분들도 모셔가지고 그렇죠. 실험을 아닌 진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서야 되는데 뭐 소득주도 성장이 도리어 지금 뭐 일자리를 더 없애고 이제 뭐 참모로 골고루 쓴다는 거는 연목구어고요. 그 대신 뭐냐면은 결과에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실패하면 나중에 책임질 거면 될 거예요. 근데 실패의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 국간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선거에서 응징해야 되는 거죠. 2년 후 총선에서 아니면 일단 뭐 2년 후 총선을 보시죠. 그러고요. 제가 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말이죠. 소득이 소득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주어 목적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책도 아니에요. 뭐를 갖고 뭐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득이 소득을 주도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도 안 돼. 국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제 가게 주머니 두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 가게를 좀 이렇게 좀 풍부하게 이렇게 좀 두둑하게 해줄 그 누가 생산하죠? 뭔가 어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이걸 줄 거를 안 주고 띄워 먹어서 숨겨놓은 거를 이거를 풀면은 경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럼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태까지 보면 월급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 월급을 더 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좀 두둑하게 주자 그런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뭐 월급이라든지 임금은 재벌이나 대기업만 주는 줄 알았어요. 뭐를 간과했죠? 자영업자께서 그렇죠. 동네 치킨집, 동네 미용실 이런 그렇죠. 데뭐 식당 이런 데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뭐가 또 빠졌냐면은 아파트 주민도 고용주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십시일반 해갖고 입주자 대표에다가 우리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고용주인 걸 몰랐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관리비 이렇게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갖고 막 관리원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월급을 그냥 못 올려주니까 사실은 강제로 쉬게 하는 게 뭐 사실 24시간인데 24시간 뭐 이렇게 근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휴식 시간을 줘요. 그런데 그걸 갖다 휴식 시간 더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못 맞춰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저기 그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계속해서 하겠는데 중국집도 보면은 뭐 한 3시나 5시에 누가 그 옵니까? 점심 먹고 저녁 오기 전에 사람이 별로 안 오죠. 근데 보면은 바깥에 써붙여요. 휴식 중. 그건 뭐냐면 월급을 갖다가 못 올려주니까. 그렇죠. 그 시급 같은 거 못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보면 뭐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그거 몇 시간씩 그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어디 2시든 3시든 4시든 식당에 가면 밥 좀 먹고 지금은 뭐 브레이크 타임 준비 중 뭐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 못 맞춰주니까 강제로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경제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가게소도 눌려주면 돌아가 수많은 말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기업들이 그 가동률이랄까 70.3% 제조업이요. 제조업의 가동률. 근데 제조업의 가동률은 결국 기업들이 뭐 특히 놀릴 이유가 없는 건데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는 이게 안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랑 뭐 수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다 안 돌려도 납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충분히 안 돌아가는 거니까 유유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유유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그 여관이 있는데 평상적으로 한 8개 방이 차는데 그럼 한 10개면 될 거 아니에요. 2개 비워놓고. 그런데 여관에 방이 15개야. 그런데 늘 7개밖에 안 차잖아요. 그게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몇 년 정도 들어가면은 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고를 진짜 축을 엄청나게 냈다는 그게 국민들 피부로 닿는 시점에 뭐 금방 지금도 짝깍 가난해지는 게 저는 보여요. 우선 뭐냐면 이제 제조 가동률이요. 70 다시요.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하더라도 80% 넘었어요. 그렇게 뚝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 보면은 지금 저도 이제 매점 가서 뭘 사왔는데 항상 물어봐 저는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덜하대요. 그건 뭐냐면 대학생 수가 좀 줄어요, 좀씩 요새. 정원은 게다 줄으니까. 그런데다가 객단가라고 그러죠. 1인당 쓰는 것도 좀 줄어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줄면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뭐 시계 같은 거, 시계 톱니가 막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경제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질적으로 닿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도 저도 통계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0.89%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28%인데 0.89%다. 확 주는 건데 은행의 그 1년 만기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연 2.0에서 2.45%니까 그럼 이거 은행에다 받기는 거 맞지? 국민연금 왜 받겠는데 이제 뭐 좀 그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이렇습니다. 뭐 조금 여기가 좀 약간 미래 가지만 그래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각자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해서 이제 강제로 저축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돈을 맡길 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제 독점적으로 내가 맡아줄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돈을 잘 관리를 해서 원본을 유지시키고 원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능력이 뭐죠?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자산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은행 금리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하는 게 뭡니까?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을 갖다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하는 게 본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펀드 매니저 어떤 역할을 갖다 맡긴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어떤 그런 이제 쌈짓돈이 다 모여서 이제 노후 자금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잘 유지해서 수익률을 갖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은행보다 낮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글쎄 그 기업 지배를 한다. 좀 미안하지만은 좀 이 정부가 좀 양심이 없고 좀 뻔뻔한 게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드릴게요. 좌파들이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뭐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근데 좌파들이 뭐 한 90년대, 95년대 그 안팎으로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고객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게 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산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더 심한 게 국민의 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고객 돈 아니고 국민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겠다. 거죠. 국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기업한테 무슨 우리가 그 저기 주식을 갖다 사면은 몰라도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노후 저축을 한 걸 갖다 그걸 자기가 관리하면서 기업 이걸 지배하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섀도우 보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의사결정을 해갖고 원본이 빨리 늘 수 있도록 수익률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업들 진짜 이거 북도도 주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엉뚱하게 이제 기업 지배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민연금 이사장 탁 보니까 뭐 연금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뭐 정치를 하는 것 갖다 놓는데 뭐 보면은 근데 지금 이 뭐 그 지금 사람을 잘못 쓰는데 폭망하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그렇죠. 그래갖고 4일 남았어 4일. 이미 7,300 얼마가 결정돼 있는데 또 올리겠다가 아니고 내년도 거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정치임금이죠. 그래갖고 이제 사회임금처럼 해갖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제 노조 대표가 있고 사회자 대표가 있고 양쪽을 아우르는 공익가 그렇죠. 공익 그래서 9명씩 있어요. 9명. 그럼 공익은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를 주는 거죠. 양쪽은 다 갈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공익 그 사람들이 이걸 결정하는데 굉장히 양심적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뭐냐면은 9명이 전부 다 뭐예요? 근로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럼 공익이 아니죠. 공익위원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사용자 입장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최저임금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나중에 참 굉장히 곤욕스럽게 될 텐데 역사는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보자고 2018년도 7월에 2019년도 대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공익위원 9명이 전부 다 뭐야 노조 또는 근로자 편을 들어서 의사결정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공익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국민연금도 뭐 연금 무슨 뭐 그런 거 뭐 정치인 뭐 비슷한 사람 갖다 안 치고. 저는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일종의 뭐랄까 근로자의 이익을 갖다 위해서 고소하는 사람을 공익위원을 안 치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이게 지금 최저임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거를 진짜 금융의 중심가에 앉혀놓고 말입니다. 전부가 모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지방에다가 벌판에다 덜렁새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 하니까 뭐 지금 국민연금이 하루에 653조를 지금 하고 있죠. 600 그 정도 됩니다. 635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운영 본부장이 지금 1년째 공소가 아닙니까?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겠다 그러니 그게 참 말이 안 되죠. 국민연금이 이 정부의 충직한 기차가 돼가지고 기업에 간섭해라. 그게 스튜어드십 아닙니까? 아니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집사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금고직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어떤 코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좀 거꾸로 정치의 어떤 지배를 받다 보니까 연금공단의 어떤 운영 본부장이
국민들이 맡긴 돈을 이걸 증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예.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입니다. 지금 예. 기금 운영자의 좀 공석이에요 지금요. 예, 그것도 네, 공석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지금 5개 투자실장, 뭐 주식 네. 투자실장, 채권 투자실장, 해외 대체 투자실장 이런 분들 5개 자리가 또 3자리가 중간 자리가 다 비어 있고. 근데 그거를 메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예. 뭐가 급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요. 이번에 그 대한항공까지 좀 얘기 좀 드리겠는데 예. 뭐 조현민하고 조현아 저도 좀 싫어요. 사실 좀 약간 뭐 예, 좀 예, 창피한 예.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주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주식을 팔아요. 예. 주가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견제. 페널티죠. 아, 그러니까 예. 주주가 예. 너 그래? 나 팔아버려. 예, 예. 네? 안 사, 너가 안 사.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물병 뭐 던지고 뭐 그게 무슨 뭐 구속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 좋아요. 예, 예.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필리핀 또는 뭐죠? 필리핀 베트남이니까 어디요? 보면 이제 파출부를 갖다 데려와서 이제 예. 근데 그건 좋은데 아니 그거는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국세청에서 하는 건 좋은데 국민연금에서 왜 도대체 의견서를 내고 면담 요청합니까? 그건 아니 그건 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걸 왜 그래?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짓고 흔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또 대한민국 제조업들이 막 한국 막 떠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떠나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싫은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국제적인 뭐,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싫은 거라기보다도 예. 못 견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다 그냥 넥타이 풀고 예. 바지 풀고 하듯이 예, 예. 외국 자본에서 볼 때 세 가지를 관찰할 것 같아. 어느 나라 갈까? 뭐냐면 이제 예. 법인세를 보겠네요. 그렇죠. 법인세. 예. 법인세 높아 나죠? 나죠? 좋아 높아? 거기 왜 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규제가 얼마 빡빡해. 그렇죠. 규제. 그물망이야? 모기장까지 청천에 숨을 못 쉬겠네. 예. 우리나라 규제 아시죠? 예, 예, 예. 그다음 세 번째 뭘 보겠어요? 노조의 성향을 봐요. 노조. 노조. 아. 우리나라 전투적인 노조 아닙니까? 강성도 좋죠. 예, 참, 뭐 족ሻ도 뭐. 그다음 거기 또 규제는 또 얼마나 빡빡합니까? 예, 예. 법인수는 없죠. 예. 그럼 우리나라 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 전년 동월 대비 그렇게 낮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최저임금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매력적이지 않은 데죠. 예. 그러니까 공장이 안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갖다 이제 바깥으로 많이 내보내는데 예. 뭐 머리 가지 마시고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가지 않았어요. 예, 인도. 예. 그 공장을 만약에 서울에 또는 대한민국에 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삼성이 그렇죠. 그도 예. 근데 여기 왜 안 져요? 질 수가 없죠. 예. 왠지 아세요? 보면 여공이 없어 우리나라에. 여공 있어요? 여공? 대학교 나온 사람 여공 취급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맞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저도 그 휙 지나가는 게 그래요. 뭐 대통령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 거기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력한 거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주인공이에요. 네, 주인공. 예. 근데 왜 그 주인공도 아닌 사람이 가서 말이죠. 그다음 좀 내가 알려진 건데 가면 뭘 하겠어요. 기념 뭐 행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테이프 커팅도 하지만 뭐냐면 이제 1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스마트폰에다가. 예, 예, 예. 네? 그런데 모디 총리는 그냥 사인을 잘했어요. 로고를 피해서 무슨 모디 해갖고 뭐 이렇게 날짜 썼어요. 인도 총리는 네, 다 네, 그래도 네. 예예예. 근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겠어요? 좀 못 봤습니다. 참 창피해서. 그러면 시청자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럼 뭐 그 가리고 그냥 근데 그게 도대체 참 저도 좀 예. 답답한 게 뭐냐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아니, 경제랄까 국제적인 그러니까 관례랄까 일종의 뭐랄까 보면은요 네. 품위를 조금 좀 높이셔야 돼요 그거는. 네? 품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디는 이게 이제 핸드폰 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특정 상품 죄송한데 예, 예. 삼성 있으면은 예, 예. 그 아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살리죠. 모디 브랜드는. 예. 했는데 거기 그 삼성 거기다가 그냥 그 위에다 덧칠을 했어. 대통령. 그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지배하니까 그 위에 덧칠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근데 보면은 제가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고 보니까 야, 그걸 딱 보고 참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 그렇죠. 강해야 되는데 디테일에 강해야 대한민국 돼. 품격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참 거기까지도 좀 답답해요 보면 왜 그 로고가 이렇게 더 씌워서 말이죠. 네, 네. 당연히 보면은 예.
여기 그림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낙관도 보면 귀퉁이 달잖아요. 간장자리. 그렇죠. 그것도 제가 가운데 해보세요. 그 낙관이 아니죠. 네,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낙관을 찍을 자리가 있고 예. 시제품에다 받아서 사인을 할 자리가 있죠. 할 자리가 있죠. 예. 그 정도로 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또 네. 지금 이 정도 법인세도 올리겠다,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겠다. 법인세는 올렸고요. 예. 법인세는 올렸고 종합 25%를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죠. 예, 이제 그걸 갖다 예. 이제 올리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예. 그건 뭐냐면 이미 예. 강남에서 집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내가 비싸요. 그래서 예. 비싼 걸 팔고 비싼 걸 옮겨갈 수 있는 수평 이동은 가능하더라도 예. 아래쪽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팔고 서울에 못 옵니다. 지방에서 지방 이사 가고요. 서울 강남에서 강남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손바뀜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시 주식, 그죠? 주식값이 떨어지면 막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난리 났다 그러죠. 근데 주택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똑같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 등재된 실물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떨어지면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식이 떨어지면 막 뭐 하고 그냥 큰일 났다 하는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아니죠. 이것도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미국의 서프라임이 다른 뭐냐면 깡통 주택에 나와서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종부세를 공부해서 부동산을 뭐 이렇게 죽여야 될 점 우리가 튼튼하지를 못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돼야만 내가 자산을 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갖다 업고.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집을 누가 사겠어요? 연령별로 보면은 50세 보고 한 55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20살 때 집 사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30, 한 7, 8세에서 50, 한 4, 5세까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좀 점점 약해져요, 지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인구가 준다니까, 지금요. 그다음 소득이 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길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빨리 집 하셔야 되죠. 뭐 월세나 뭐 가버리 전세를 가버리.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은데 참여정부도 실패한 걸 그대로 답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 보면은 이제 노인들 이제 60세, 65세 이상 된 노인들 보면은 굉장히 가난들 하세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열심히 이제 일하시고 다 퍼졌죠. 자식 세대한테. 자식한테 다 줬죠.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자기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지런했다고요. 그런데 자식 세대한테 옛날에 자식 세대 퍼주고 자식이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퍼주기만 하고 부양을 못 받는 그런 이제 불운한 이제 세대가 되셨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 가난한데 예외적으로 부자 노인이 좀 있죠. 그분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금융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이자 등등해서 1,000만 원까지 내리면은 노인들에서 부유한 노인을 공격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2,000만 원은 충분합니다. 이거를 1,000만 원 내리면은요, 조금 뭐 부동산 뭐 아니고 금융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굉장히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여유 있는 노인들이 금융 자산 말고 뭐가 있어요? 세를 받죠, 세를. 그렇잖아요. 뭐 가게도 있고 등등해서 그 세를 받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가진 노인, 그다음에 금융 자산 아닌 실물 자산을 갖고 임대해서 살고 있는 노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도 아니에요. 땅콩 하나 주스려고 그렇게 경찰에 갖다 망가뜨려요. 아니 이삭 하나를 주스려고 그렇게 경찰을 흔들어 놓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현실 경제를 모르니까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위원장이 제가 뭐 다 알죠. 저는 교수니까 동명가 아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평소 보면 알아요. 멘탈리티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세금도 안 낸 사람이고 남한테 월급 주고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요 정도 듣고 말고 다음에 정치 이야기를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